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9월 첫째 주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은 첫 승부입니다. 여야 모두 첫 승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첫 번째 순회 경선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약을 여론조사에 포함할지 여부가 내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야의 첫 번째 승부 소식 지금부터 차근차근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인데요. 이재명 후보 24%, 윤석열 후보 19%, 이낙연 8, 홍준표 6, 최재형 2, 유승민 2, 안철수 2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갤럽에서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으냐 이 질문에 야당 후보를 선호한다 49%, 여당 후보를 선호한다 37%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중에 정권 유지를 원하는 유권자 중에서 그럼 그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나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56%, 이낙연 후보가 1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을 보면 윤석열 후보 36%, 홍준표 후보 12%, 최재형 5%, 이재명 후보 4%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저희가 주목한 건 이겁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보다 12%포인트 높은데 문제는 야권 후보들의 지지가 오히려 여당 후보들의 지지들보다 우세하지 못해요. 네. 이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좀 전에 보시면 야권의 지지자들이 의견 유보한 분들이 꽤 있죠. 예, 네. 30% 가까이 됐죠. 30% 예. 가까이 있습니다. 일단 경선 버스가 여당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은 이제 이미 한참 경선이 진행돼 가고 이제 조만간 10월 달 되면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야당은 이제 곧 이제 출발하죠. 이제 그런 어떤 시차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특히 또 야당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들의 어떤 우열 자체가 이제 물론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도 여전히 굉장히 놀라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후보가 뚜렷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부각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 점점 한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들 그런 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여당 같은 경우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지지자들이 마음의 결정들을 서서히 해 나가는 이제 단계라고 보는 것이고요. 야당 지지자들은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야권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지지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예. 과연 이 정당으로서 지금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인가? 아직 그것에 대한 확신감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즉 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이 면모라든지 또 야당이 좀 똘똘 뭉쳐서 예를 들어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한 에너지를 모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내부 싸움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 보니까 보수층이나 중도층 지지자들이 아직까지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는 이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즉 이 싸움이 어떻게 결말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하게 자, 이 후보다라고 아직까지 힘을 많이 실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감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야당이 혁신적인 모습이나 새로운 모습으로서 아직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로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높지만 아직 이제 이런 야당의 후보, 야당 가지고 과연 되겠냐에 대한 의구심 이거 여전히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첫 순회 경선이 충남 대전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쯤 대전 충남 지역 당원 투표 결과가 나올 텐데요.
최 교수님 지금으로부터 한 6시간 뒤쯤이면 첫 개표함이 열릴 거예요, 아마. 예. 오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분석할 수 아주 있어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대선 이 경선 과정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과반수 이상, 50% 이상의 득표를 해서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전략이거든요. 두 번째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번에 격차를 최소한 줄이겠다, 한 자릿수 안으로 줄여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 두 사람의 전략이 완전히 팽팽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전 충남 같은 대세론을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충청도 표심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여기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물론 뭐 얼마나 크게 미칠 거냐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도층에 있거나 아직 마음을 정하시지 못한 분 같은 경우에 대전 충남에서 어떤 분이 가장 선두에 가고 어느 정도 격차가 나느냐에 따라서 될 사람을 밀어주다 아니면 추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전 충남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가 두 후보한테는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대선론이 굳혀지면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전체적으로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갈 것이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고 하면 네.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두 후보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 같고 대전 충남에서 결과가 추후에 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순회 경선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낙연 후보 측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있죠. 바로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논란인데요. 어제도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수십 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들어갔는데 이건 법적의 통영상 거액이 들어갔을 거라는 확실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되지 않으면은 민주당의 리스크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가 민주당의 리스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낙연 캠프에서 계속적으로 그 무료 변론 얘기를 꺼내시고 있는. 왜 그 얘기를 사실과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계좌 추적해보면 다 알 일들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네거티브 공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제가 들리는 여기까지 흑색선장 같습니다. 실력 공개 요구에 응하실 생각 없으세요? 정혁진 변호사. 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게 아마도 저 이슈가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있을까요, 상당히? 일단 제가 찾아봤더니 고등법원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온 다음에 대법원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로펌을 6개를 추가를 했는데 그 로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김앤장, 그다음에 6대 로펌의 하나인 화우, 그다음에 그 김앤장과 화우의 변호사 중에는 대법관 출신들이 다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것이 송두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료 변론을 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무료 변론은 제가 보기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그 소지가 아주 다분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공세를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 지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비껴서는 그러한 논란인 것 같은데 여기 구체적인 이러한 사실관계가 그 민주당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민주당 후보 경선 일정을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굵직한 일정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상 12일에 있을 1차 선거인단 투표랑 추석 직후에 있을 이 호남에서의 대전이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민주당 경선은 보면 일단 호남 민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충 결판이 나는 경우가 많죠.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호남 쪽에서 역전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대선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모든 민주당의 어떤 텃밭이라고 하고 또 가장 많은 선거인단과 또 당원들이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각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9월달 일단 이 추석 끝나고 나서 광주하고 이제 전남 이 결과가 나오면 대충 우열이 가려지지 않나 싶어요. 네. 민주당이 이제 지금 세 차례 이제 이 경선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는데요. 여론조사나 선거인단 조사 결과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 10% 이내에서 어떤 승부가 난다 그러면 마지막 아마 결판을 봐야 될 겁니다. 뭐 서울이나 또 경기 이런 데 결판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10% 이상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일단 선두주자가 상당히 대세론을 좀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결국 이 대세론을 형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또 흐름 자체가 보면 대세 쪽에 또 몰려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네. 예. 그건 뭐냐면 아무래도 1등 후보가 나중에 이제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심리가 또 작동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 때문에 이제 지금 대전 충청 그다음에 호남의 각 후보 진영이 거의 뭐 사활을 걸고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뭐 이슈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 무료 변론 이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지를 다른 사람 뭐 이낙연 후보 지지하는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재명에서 지지하는 분이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예. 이럴 수 있는 상황보다는 예. 이미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돼 있다. 표 자체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표는 저는 거의 많이 없지 않는가. 결국 이제 조직 확보, 예를 들어 선거인단 확보해서 각 후보 진영이 얼마나 열심히 더 확보했는가가 아마 내일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만큼 조직력, 예를 들어 선거인단을 예를 들어서 각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확보전에 뛰어들 텐데 그 성과가 나올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의원들을 많이 확보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우위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전 충남 투표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할지를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랬습니다. 12명의 선거위원들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절충을 하자 이렇게 두고 투표를 했는데 반대 6명에 절충한 6명. 완전히 반으로 딱 갈렸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또 뭐 여러 가지 이걸 들어보니까 의견들이 팽팽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가지고 결론을 짓자고 주말에 기회를 가져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표를 하자고 하면 투표를 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아무래도 선관위가 내일 모여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많이 전망하고 있는데 6대 6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정홍원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론을 날 가능성이 있죠. 예. 양쪽이 지금 팽팽히 맞서 있으니까요. 근데 역선택이라 하는 게 예전 선거의 역선택하고는 지금 양상은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선택을 할 수 있는 후보가 예를 들어서 뒤처지는 후보에 대한 이제 역선택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강력한 경쟁자인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이제 여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1차 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8명으로 이제 좁혀집니다. 12명 중 8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4명으로 좁혀지고요.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70%, 50% 여론조사 비율이 이제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역선택 문제가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면 실제로 여당 지지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역선택할 때 뭐지 그냥 알아서 찍다가 역선택 문제가 이게 이슈가 되면 이렇게 하면 바꿀 수도 있겠네 라는 이 현상이 있어요. 오히려 홍보 효과가 그렇죠. 있다. 바로 그런 예.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언론에서 나오고 또 지금 야당 내부에서 논란이 됨으로 인해서 역선택을 하게 되면 야당의 후보가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말 여당 지지자들이 야당의 후보를 바꿔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전 선거와는 달리 그 국민의힘 쪽에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여당의 지지자들의 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아마 정홍원 위원장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만약에 정말 지금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선 경쟁력이 뛰어난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내부 경선에서 뛰어난 후보를 뽑았을 경우에 나중에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게 사실은 이제 선거 전략과 중요하게 맞닥뜨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역선택을 예전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거할 때는 역선택 절대로 이게 방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번에는 또 본인이 지금 혜택을 받으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어떤 식의 결론 나든지 간에 아마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할 거예요. 역선택을 도입하게 되면 또 안 하게 될 경우는 이제 지지층들 내부에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고 아마 정홍원 위원장의 고민이 정말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 어떤 결론이 나든 내용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은데요. 실제로 유승민 후보는 어제 선관위 투표 결과를 두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고 표결하겠다는 건가?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약하게 나오는 후보에게 몰려가는 것이 역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후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역선택이라는 어떤 조직적인 행태라는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네, 최 교수님 어떻게 네.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역선택 조항을 집어넣게 되면요, 반발이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났고요, 당내 분란과 당내 어떤 그 계파 싸움, 이게 엄청나게 세질 겁니다. 후보들 간의 경쟁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통제 가능한 부분까지 갈까 할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깊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 진짜 조직적으로 누가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선택 방지하는 게 질문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정권 교체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조직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동의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딴 거 찍을 수 있죠. 그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역선택 방지라고 하는 게 물론 그 조항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당원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계속 추진하게 되는 것이 과연 맞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약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선 과정이 상당히 삐그덕 되게 되고요. 그것도 윤 전 총장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역선택 방지 규정을 도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역선택이냐 아니냐, 이 논란의 중심에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서 있습니다. 어제 홍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당내 후보 중에서 그 사람은 악재만 남아있고 저는 기회만 남아있습니다. 토론 시작되기 전에 아마 골든크로스도 갈 수 있겠다. 그건 시간이 지내보면 실체가 규명될 겁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상대 후보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겐 악재만 남아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 실제 최근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이 의혹이 악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지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에서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핫랭킹은 누구의 공작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당시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의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권은 윤 전 총장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또 윤 전 총장 측은 오히려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 논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 도대체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해 총선을 앞둔 4월 3일, 총선이 4월 15일 있었죠. 고발장을 전달했는데 고발장을 전달한 주체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는 겁니다. 손준성 정책관이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의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MBC 기자 등 11명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그런 고발장을 전달했는데,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총장,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당시 검사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선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기문란 정치 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거의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몰랐다면 눈과 귀를 다 닫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과거 전두환 씨의
신군부 하나회와 비견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검찰 하나회 신검부의 수장이다. 네, 분명히 해야 할 건 아직까지 이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라는 곳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최진모 교수님, 그럼에도 지금 여당은 이미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뭐 이게 반대로 얘기해서 야당이 만약에 여당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아직까지 이게 게이트냐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실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요. 검찰이 감찰을 하고 있고 공수처에 이제 아직 뭐 고소를 안 들어간 것 같은 누가 고소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보면 상당히 큰 문제죠,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후보를 사퇴할 수 있을 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 전제를 달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얘기는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정황적이나 아니면 고소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에 가깝다고 오해될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보도가 상당히 크게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사실관계가 확인돼야만 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여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또 그 매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했던 매체는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증거들도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서 만약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나 야당에서 이게 이제 잘못된 얘기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박 기사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이슈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윤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계속 대선 후보로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여당의 공세에 윤 전 총장은 어제만 2차례 직접 해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정권의 비리에 대한 그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뿐만 아니라 그 입장을 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다 내쫓아가지고 민심이 아주 흉흉한 거 기억나시죠? 손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뭐가 자료라도 있습니까? 그걸 내놓고 뭐 얘기를 해야죠. 저는 고발 사주 같은 것을 지시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책임을 운운하고 이 공작으로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은 이제 좀 국민들 보는 앞에서 물러가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 의원이 영상 함께 보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일단 사실관계 접근은 좀 몇 가지 아직 확인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 고발장의 이제 과연 진위 여부가 확인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고발장이 진짜 예를 들어서 두 사람 간에 오고 간 그 내용인 것인지, 지금 일단 손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하고 있고 김웅모 의원은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이제 진실인가 여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기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느냐의 여부일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약 그 두 사람 간에 문건이 오고 갔다면 그 다음에 윤 전 총장이 그럼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독자적으로 손 검사가 그냥 두 사람하고 어떤 연결고리해서 했느냐,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4월 3일이라는 때가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사실은 윤 전 총장의 측근들을 다 지방으로 전출 보내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이라든지 하여튼 대검의 간부들도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 주변에서는 거의 뭐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식물총장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3월 30일인가요? 제가 알기로 이제 MBC가 검언유착을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일쯤에 계속 이어진 보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 보도가 끝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을 참 다 종합을 해서 4월 3일 날 이걸 전부 다 16장이 되는 고발장을 써서 전달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는 시민단체들이요, 이쪽 간에
고발 전문하는 시민단체들이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터지면 바로바로 고발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쉬운 방법을 이외에 왜 당시에 선거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던 김웅호 의원한테 전달했을까? 그냥 김웅호 의원은 그때 이제 통합당 후보로 송파갑에 선거 정말 막바지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선거에 정신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고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당에도 전달하지도 않았고 뭐 지금 고발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상식적으로 홍 검사가 그 김웅호 의원한테 해서 야당에서 고발하면 이게 수사를 과연 그럼 더 잘할 수 있을까? 당시에 왜냐하면 중앙지검 비롯해 전부 다 사실은 친여 검사들 다 차 있는데 야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그걸 수사를 할까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단체도 다 똑같이 고발하는데. 그러니까 등등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라는 저는 뭐 이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 이 문서의 진위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의 일단 확실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두 사람 관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뭔가 사실관계 밝히면 저는 빨리 밝혀질 것 같아요. 예. 왜냐? SNS라든지 그다음에 두 사람 간에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두 사람 이해는 이 문서를 과연 그럼 누가 외부에 유출했을까요? 그럼 두 사람 이해는 없어요. 예를 들어 김웅호 의원이 했든지 송 검사가 했든지 두 사람 아니면 제3자가 이걸 했을 가능성은 저는 극히 낮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지금 일단 김웅호 의원도 그렇고 손준성 검사도 그렇고 본인들이 뭐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어떤 빨리 밝히는 게 어쩌면 이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예. 이번 의혹에서 밝혀야 할 대목들을 이현주 의원께서 하나씩 잘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캠프의 장제원 의원 역시 당시 김웅 의원, 당시에는 후보였지요. 고발장을 전달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상식적으로 윤 후보가 이 야당의 고발이 필요했다고 그러면 그런 방식을 쓰겠습니까? 김웅 의원이 우리 당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의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천 받아가지고 송파에서 뛰는 후보였어요. 그 당시에 야당이 고발을 한들 그 야당 고발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윤 전 총장이 야당에 그걸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정정식 의원을 통해서 하지. 그야말로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 이 김웅 후보에게 했겠냐고요. 예, 정혁진 변호사. 네. 지금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장제원 의원도 만약에 윤 전 총장의 진짜 야당의 고발이 필요하면 당시 법률 지원 단장이었던 현역 의원, 정정식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게 낫지. 네. 굳이 후보였던 김웅 후보를 통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혹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손준성 차장과 김웅 의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네. 왜냐하면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 차장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9년 선배거든요. 좀 부담이 됐겠죠. 그다음에 초임 검사 시절에 모셨던 상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대학도 선후배 시간이고 연수원 동기이고 군대를 김웅 의원이 안 갔기 때문에 임관 동기는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 29기들 중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잘 나가는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김웅 의원하고 손 차장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 차장 입장에서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김웅 의원한테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이게 고발이 이루어졌다라고 치면 야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피해자가 윤석열 총장과 그 관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도 아니 저거를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왜 국회의원들이 하나 일단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연 저렇게 그 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검찰이 제대로 작동을 했을까? 왜냐하면 작년 총선 직전에는 그 윤 총장이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했던 것 같고 뭐 식물총장이란 이야기는 좀 있다가 한 두어 달 있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기 때문에 과연 저런 고발이 들어갔을 때 윤 총장이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대상이 중앙지검이 아니고 공공수사부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배용원 그 부장이 지금 북부 검사장으로 갔거든요.
배용원 검사장도 지금 정권과 친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문을 빨리 김웅 의원이 시시콜콜하게 다 밝혀주는 것이 더 논란이 확산되지 않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김웅 의원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현재 김웅 의원은 연락을 끊고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 의원의 입장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의혹이 발생했던 초기에는 당 법률지원단에 자료를 전달했다라고 답변을 해왔지만 이후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을 받았는지 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좀 답변을 바꿨어요. 다시 말해서 받긴 받았다 해서 모르겠다로 입장이 다소 바뀌었는데 현재 김웅 의원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죠. 유승민 후보는 김웅 의원에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가능하면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기억을 더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살펴보고 본인도 언젠가는 좀 최대한 기억을 해서 사실 그대로 밝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 김웅 의원이 곧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문건의 출처를 보면요. 일단 이게 고발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몇 가지 출처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손준성 검사가 일단 이제 포착이 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김웅 의원입니다. 자, 김웅 의원을 일단 전달받았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김웅 의원 이야기에 따르면 당 지금 정책 이쪽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달했다라면 그 전달받은 측 지금 사실은 이걸 보도한 이진동 씨 발행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문건을 전달받은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이 문건을 이 언론에 전달했을 가능성 이것도 하나 포착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지금 판사 사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송 검사가 바로 대검의 이제 수사정보팀장이었는데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해서 당시 법무부 감찰단에서 감찰 조사를 받았어요. 당시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직접 가서 이 PC나 압수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손 검사가 당시에 본인이 쓰던 이 PC에 만약 이 내용이 혹시 있었다면 그걸 당시에 그러면 감찰한 팀들이 포렌식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이제 압수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뭔가 어떤 이거를 문건을 했을 가능성.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층위의 이 문건이 왜냐 일단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문건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그러면 안 했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은 지금 이진동 씨가 이야기하는 국민의힘 쪽에서 나올 가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아마 김웅 의원을 전달했을 때 나타나는 가능성이고 예.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 뭔가 감찰 과정에 나왔던 문건이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이 언론사 측에 갔을 가능성. 저는 한 4가지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 과연 이 뉴스가 어디로부터 나왔을지 그 가능성을 하나 짚어줬는데 실제 과연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윤석열 캠프는 여권 지지 세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뉴스버스 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한 3년 동안 조국 장관 일가가 무죄라고 악착같이 주장했던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후보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세력들이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그 세력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법률지원단까지 갔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아요. 국민의힘 측 사람이구나. 조국 추종 세력은 아니네요. 당연하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건을 이첩받았는지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네, 최지문 교수님. 지금 아직까지 고소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그게 실제 또 당에 전달됐는지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다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김웅 의원이나 당 법률지원단을 상대로 당무감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무감사가 갖고 있는 한계라든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당무감사를 하는 거는 관계인들 불러서 물어보고 있는 혹시 있으면 증거 보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진실을 다 밝혀내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계된 분들은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웅 의원은 전달했다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지금 잠적을 해서 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분도 이제 오셔서 말을 또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당무감사 가지고 모든 실체적 진실이 가려졌다 또 당무감사에서 결과를 밝힌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럼 다 그걸 100% 다 믿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검찰이 지금 감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감찰 내용 그것도 저는 약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 내용 여기까지 나와야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명확하게 어떤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당무감사하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발표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 받아들이기에는 국민들에게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겠습니다. 거짓과 침묵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다. 청부 고발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유력 야권 후보를 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문재인 정권표 공작 정치의 전형입니다.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사위를 열어가지고 이런 없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는 않아요. 네, 이 의원님 두 당의 목소리를 같이 들으셨는데 전혀 다른 생각 같긴 한데 궁금한 점이 다음 주 월요일에 당장 법사위가 열릴지 또 열린다면 말한 그 인물들이 참석을 할지 궁금해요. 글쎄 뭐 지금 참석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게 이제 뭐 진실에 대한 어떤 이 탐구보다는 사실상 정치 공방으로 저는 굉장히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경선 국면이고 또 여야 간에 지금 치열하게 이제 붙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제 밝혀지려면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김웅 의원이나 손 검사나 본인이 작성했다, 전달했다, 윤 총장 지시 받았다 이런 진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 진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지금 이 문서 자체가 이미 다 없애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강제 수사 들어가기도 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내에서는 이제 현재 감찰을 하고 있는데 감찰이 수사로 진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럼 또 시간도 걸리겠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확실한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상당한 정치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또 여당 내부뿐만 아니라 야당 주자들도 사실 1위 후보인 윤 후보를 어떤 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상당히 화력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대선 국면이 거의 주 단위로 이슈가 많이 바뀝니다. 예. 보면 아마 이 이슈도 분명한 사실이 없으면 또 다른 이슈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역시 중요한 건 사실관계일 텐데요. 대검은 김우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네. 어제 대검은 손준성 검사가 정책관 시절에 사용한 사무실 컴퓨터를 확보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아마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영재 변호사님, 근데 검찰의 감찰과 별개로 공수처의 수사도 예상되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이제 양쪽이 고발을 하게 되면 공수처가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대선까지 6개월 남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건 사실관계인데 저희가 어제 보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정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도 수사에 4개월이 걸렸어요. 네. 그럼 대선 전까지 도대체 사실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공수처의 가장 큰 존재 의의가 검사의 비리를 밝혀내자 그게 가장 큰 실질적인 의의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공수처가 출범은 굉장히 거창했지만은 앞만 봐도 저희가 봤을 때는 역부족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옛날 중수부 검사들 이상의 엘리트들이 공수처에 발탁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맨파워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적으로 그 조희연 교육감 사건 같은 경우 제가
감사원의 결정문을 봤어요. 예. 그때 감사원장이 누구냐면은 최재형 감사원장 아니었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주 고위 법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문 보니까 뭐 판결문하고 거의 똑같다 싶어서 네. 그렇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은 답안지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집 푸는데 4개월이 걸리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 답안지도 없고 또 어려운 문제니까 6개월 내에 될까?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전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이 사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세 번째 한랭킹은 GSGG의 정체입니다. 네, 이번 주 최대 화제 중 하나가 아마 GSGG라는 신조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GSGG가 욕설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건지를 두고 민주당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GSGG의 정체는 뭘까요? 먼저 이 단어는 지난달 30일 언론중재법이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남긴 글에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에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되자 김승원 의원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논란이 되자 김승원 의원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GSGG는 Governors Serve General Good. 공직자는 일반 의지에 아니면 공공선에 봉사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런데 이것도 과연 그것이 정말 맞는 얘기냐 논란이 되자 결국은 어리석고 성급했다. 박병석 의장님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김승원 의원의 사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만 하셨다는 질책도 하시고 더 잘하라는 강조도 해주시고 마지막 G는 오타였다는 거. 예? 오타였던 거예요? 네. 원래 제너럴 굿이라고 네. 공동선을 위해서 제너럴 봉사하자. 굿이요? 네. 중의적인 게 다죠. 알겠습니다. 거버너 서브 네. 제너럴 굿. 거버너 서브 네. 제너럴 굿. 네, 하종대 선임 기자 나오셨는데요. 김 의원의 사과와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김승호 의원은 어쨌든 자기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 건데 좀 설명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알기 어려운 영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일단은 좀 군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한 거 보면은 거버너 서브 제너럴 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너럴 굿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래서 GSGG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GSGG 찾아봤더니요. 네. 두 개의 그런 약어가 나와요. 그런데 네. 모두 이 문장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이런 뜻으로 쓰는 내용으로는 안 나와요. 게다가 만약에 정치 지도자가 일반 국민들의 어떤 의지에 맞춰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거버너 서브 제너럴 굿이라고 안 하고 네. Government Serves People's General Wil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GSP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GSGG가 아니라 GSPW로 얘기를 했어야만 그게 맞는 얘기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김승원 의원이 급하게 어디선가 본 영어 문구를 가지고 아마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일단 일반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김승원 의원이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오히려 국민을 호도하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뒤늦게 오히려 해명이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GSGG 발언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을 두고 점잖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두둔하고 나선 의원도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너럴 굿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 일반 의지, 이제 공동선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다, 정치인은. 그런 뜻을 했는데 이것을 다른 분들은 해석하기를 이것을 이제 욕설로 해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승원 의원은 그 뜻을 좀 받아들여서 사과를 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 해서 이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점잖은 분이고 아주 바른 정치인입니다. 때문에. 지금 근데 청취자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박성준 의원한테 GSGG 붙여도 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막 이 문자도 오는데. 또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욕설을 많이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또 많이 욕설을 해주시면 또 잘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왜 그런
최 교수님 지금 박성준 의원의 목소리 같이 들으셨는데 한마디로 GS GG가 욕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뭐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욕을 많이 먹어도 되는, 정치인은 욕을 먹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김승원 의원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청취자들이 그렇게 보내니까 뭐 그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이 저런 식으로 썼든 안 썼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김승원 의원이 그런 의미로 안 썼다 하더라도 저 글이 일반인에게 그렇게 읽혀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면 네.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저걸 써서 국회의장이 그렇게 기분 나쁠 수 있고 또 일반인들이 볼 때 어떻게 저런 말을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만약 지금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욕설로 이해될 수 있는 용어라고 하면 그거 쓴 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실수든 아니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저런 용어가 일반인에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지될 수 있고 의식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면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일이에요. 저걸 가지고 자꾸 말을 더 만들어내면 낼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과하고 인정하고 이러면 끝날 문제를 괜히 더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체불명의 GS, GG라는 단어 이걸 두고 오락가락한 건 박성준 의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단어를 사용하자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윤호중 대표께서 어쨌든 후퇴하신 모양새 아닙니까? 원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또 이제 불만이 있는 분들 또 윤호중 대표께서 GSG 같은 소리 안 들으려면은 저는 당연히 이 협상의 결과를 좋게 해석해서 홍보하셔야 될 것이다. 네.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윤호중 대표께서 GS, GG 같은 소리 안 들으려면 협상 결과를 당내에 좋게 해석해 홍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한준호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막말 욕설 연상시키는 표현이다. 구태여 문제의 발언을 끌어들여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서 한심하고 졸렬하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준석 대표가 아니 어제는 욕설이 아니라더니 GSGG가 나쁜 말인가 보다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리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저런 말을 쓰는 건 한심하고 졸렬하다. 그러면 그 평가가 김승원 의원에게 똑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고 이준석 그 대표가 그 미끼를 던졌는데 낚였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고요. 대변인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준호 의원이 원내 대변인이던데 경력이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아나운서 출신이더라고요. 아나운서는 가장 말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조차 속으로는 다 GS 지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참 예의도 없고 교양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참 큰 문제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그 김승원 의원이 다녔던 서울대 법대가 그 문과에서는 제일 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런 영어 표현을 막 하는 걸 보면은 참 문제가 많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막말 논란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합류한 예비역 장성들을 향해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진보개혁 정부와 맞지 않았다면 진즉 그 소신을 밝히고 행동하는 게 참다운 군인 정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 기자, 별값이 땡값이 됐다라는 취지의 비난을 했는데 일단 저는 이 군인들에게 정치적 소신을 밝혀라. 이게 군인 정신이다. 이런 주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장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뭐 정권이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군인의 최고 지위에 있는 그런 책임자들은 국방,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사실 이런 분들한테 그러면 정치적인 소신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은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 철학이 같은 경우에만 일한 건가? 그러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사법 분야에 일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국방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소신과 상관없이 그 임무, 공적인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대장도 맡고 사령관도 맡고 해서 중장도 맡고 중요한 공적인 책임을 맡았지만 이분들이 장성된 거는 사실은 어느 경우에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때 장성이 됐으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면 최고위직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이미 그런 분들이 적임자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퇴직해가지고 다른 바로 오히려 정권이 교체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다른 쪽으로 갔다 한들 그분들의 정치적 견해에 의해서 간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있었던 그런 행위들이 훼손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별값이 땡값이 됐다 이렇게 비난을 받은 윤석열 전 총장 캠프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완근 전 공군 참모총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금이 봉건 시대도 아니고 주군을 섬기는 가신도 아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군대는 특정 정당의 군대가 아니다. 이렇게 좀 반박한 건데 네. 조금 전에 하 기자가 그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럴 때 이렇게 선거 캠프에도 군 예비역 장성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 유난히 이렇게 민주당 특히나 대통령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이 발끈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일 때도 장성급 이런 군 출신들이 무려 한 100여 명 정도가 지지 선언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모두 이명박 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군 장성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비난할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번에 해군 말고는 육해공이 해군 말고는 육군, 공군, 해병대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에서 최고 책임자를 했던 분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같이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가서 하는 작업들이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안보관, 특히 뭐 북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맹 관계, 그다음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핵심 군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타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건 사고 마지막 한 랭킹 뒷북 대책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윤성은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했던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최 교수님, 일단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시 네. 사건 개요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건 개요는 크게 이제 2명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그 살해는 사실 전자발찌를 끊기 전과 끊고 난 이후 2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어제 조사에서 한 건이 더 나왔어요. 다른 여성 한 분이 계신데 이분도 살해를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6일 날 제3의 여성을 유인해서 범행을 준비를 했었고 전화번호를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잘못돼서 전화가 통화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범행 대상을 바꿔서 1차 범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살해하신 그분을 살해한 뒤에 원래는 그러니까 이분 제3의 인물을 살해하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통화가 돼요. 전화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도주 과정에서 27일 날 제3의 여성이 연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도 정말 위험에 빠질 뻔했어요. 서로 얘기하는 게 지역이 달랐다는 거. 만날 장소를 결정했는데 이 여성분과 이 강 씨 범죄자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달라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통화를 했는데 2번 다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천만 다행인 거죠. 이 여성분 입장에서 만났다면 살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남성, 이 강윤성이 이 여성도 살해할 목적으로 전화를 했었고 네. 전화 통화가 안 돼 살해를 못했지만 결국 만났으면 살해했을 것이다. 즉 살인 예비죄도 적용을 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네. 최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로 살인 예비죄 등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원래는 예비 음모만 해가지고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외국군 끌어들인다거나 이건 외환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살인죄도 마찬가지로 워낙 그 범행이 그 중대한 범행이니까 우리나라 형법 255조에 살인 예비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 사람이 한 행동이 추상적으로 내가 한번 어떤 사람 죽여볼까 이게 아니고 네. 아주 구체적으로 예비를 갖다가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살인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살인 예비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살인 예비죄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아마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경찰이 강윤성 사진을 공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윤성의 공개된 사진과 최근 인상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나온 사진입니다. 지금이 56살인데 아마 굉장히 젊었을 사진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 6월 지금 모습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과연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종대 기자, 예. 아무래도 사진을 공개한 이유가 추가 피해 제보를 받고 또 범죄를 예방하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현재 모습과 과거의 사진이 너무 다르면 저걸 공개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의문도 들어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만약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다고 할 때 이름하고 나이하고 얼굴 사진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 사진이 지금 아마 주민등록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그냥 보면은 지금 저걸 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선한 사진이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현재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저 사진을 공개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저 피의자가 다른 데서 지금 경찰은 모르지만 다른 범죄를 더 저질렀을 가능성. 그래서 범죄 피해자가 추가로 이러이런 범죄가 더 있다라고 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저 사람을 좀 조심하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 얼굴 사진 같은 과거 사진을 갖다가 공개를 한다면은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앞뒤 모두 과거 범죄를 찾아내는 거나 아니면 미래의 경고를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영진 변호사님 궁금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머그샷이라고 그러잖아요. 범인을 잡으면 그때 바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머그샷 같이 바로 범행을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경찰은 과거에 저렇게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무성의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요즘 SNS에 20대 사진 올리기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20대 사진 딱 보니까 사람은 변하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거기 8조에 2에 신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상 공개를 얼굴, 성명, 나이로 되어 있는데 이 얼굴을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신상 공개 이토록 하는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두 번째는 재범 방지, 세 번째가 범죄 예방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뭐 20대 사진 그렇게 공개해봤자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그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예. 만약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의 경우에도 만약에 피의자가 모자를 깊게 눌러 쓴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지금 코로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한다든지 그러면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장에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치장에 수감을 할 당시에 당연히 미국의 머그샷처럼 당연히 얼굴 사진을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진으로 바꿔가지고 공개하면 되는 거고 그때 뭐 그걸 공개하면 굳이 범인이 자기 얼굴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한테 충분히 현재 모습을 알려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함께 영상 보고 계신데요. 지난달 31일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강윤성은 취재진을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손잡을지는 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같은데.
네, 최 교수님 영상 네. 정말 충격적인데 뭐 예. 앞서 여러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법무부의 전자발찌 관리 감독도 부실이고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도 문제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그런 나오고 지적이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가 문제냐면 보호 관찰 관계자 처음 이 사람이 심야에 보통 이제 전자발찌를 타면 외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야간 통해 금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예. 그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울렸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보호관찰관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집에. 그랬더니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만약에 심야에 이게 나간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으면 범죄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경찰이 이 강윤성의 집에 5번 갔습니다. 5번.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데 5차례나 방문했지만 수색을 안 했어요. 물론 경찰은 그렇게 해명하고 있어요. 수색 영장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강력 범죄를 일어났을 거라는 정황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자발찌를 차고 전과가 14범입니다. 성범죄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말은 내가 범죄를 하겠다는 징후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집을 잠깐 나간 것과 전자발찌를 차고서 14범의 전과가 있고 성범죄를 저진 사람 전자발찌 훼손했다는 말은 내가 이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중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고민하고 문을 강제라도 열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수색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 수 없이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렌트카도 문제예요. 지인의 이름으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3일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범행 도구가 있어요. 흉기, 끄는 전자발찌, 절단기. 예. 이거 갖고 다녔거든요. 다 있네요. 다 있었어요. 근데 네. 렌트카를 발견했는데 내부 수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렌트카를 봤으면 당연히 수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두 번째 살인 사건 18시간 전이거든요. 이것만 발견해서도 빨리 강력범죄로 전환을 해서 이 사람 추적해가지고 잡아서 두 번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강력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하고요. 신병 확보만이 중요했다. 행정 확인이 중요했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자발찌 훼손 자체가 강력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저렇게 다섯 번이나 찾아갔는데 못 만났다? 그것도 금방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강력범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번 한랭킹 제목이 뒷북 대책이었죠. 법무부가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전자발찌에 대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점, 각종 영장 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호관찰소에 신속 수사팀을 설치하고 준수상 위반자에 대해 심야 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법무부의 발표를 두고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 전자감독 전담 직원이 281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감독 대상이 4,000명이 넘어서 직원 1인당 17명 이상을 관리해야 된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관리 대상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심야 시간대가 되면 바로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긴급 신속 수사팀을 만든다?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가 시행된 게 2008년부터니까 벌써 13년 됐단 말이에요. 법도 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그런데 전자발찌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은 구속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전자보석제도라는 것도 새로 이제 신설이 됐고 이렇게 전자발찌를 도입한 목적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판을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거. 두 번째는 재소자들이 사회 복귀를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다음 3번째가 국민 보호인데 만약에 이렇게 전자발찌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라고 하면 재소자들은 구속받는 대신에 그 전자발찌라도 차고 밖에 있는 게 좋지 그 감옥에 있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소자들한테는 좋겠지만 저렇게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그 보호가 안 되고 위험해지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구속수사, 구속재판, 그다음에 수감의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뒷북 대책 운운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강윤성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비슷한 사건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남 장흥에서는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보름째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창진 남성 50세고요. 성범죄 전과자입니다. 결국 공개 수배로 전환된 상태인데요. 하 기자, 예. 더 이상 제2의 강윤성 사건은 발생하지 말아야 돼요. 예. 사실 이제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이게 이제 재범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전자발찌를 채워서 성폭력 사범 같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과거에 14.1%에서 지금은 0.91%니까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예. 이것도 효과는 크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4,600여 명의 전자발찌를 채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자발찌를 지금 훼손하고 소재불명이 된 사람 119명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소재불명이 이분들 중에 전체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건 아니지만 소재불명이 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전자발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네. 여기 이걸 관리하는 분이 인력이 281명인데 너무 이게 인력이 적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가서 만나려고 했을 때 문을 안 열어줄 때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권한조차도 현재 없다. 그리고 네.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대책들을 세워가지고 이분들이 편하게 그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도 바꾸고, 그리고 또 전자발찌 자체도 만약에 훼손을 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법무부에 바로 즉각 사이렌으로 울리든지,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울리게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을 소재를 파악해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만 이 전자발찌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부는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가족이 모일 수 있다는 건데요. 방역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하루 확진자가 2,300명까지 올라간 뒤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족조차 마음 놓고 만날 수 없는 명절,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